다음 세대 재단에서 유스보이스 사업을 처음에 기획할 때 같이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재단하고는 좀 오랜 시간 같이 작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뭐 딱히 없고요. 그리고 그냥 프리랜서라고 이야기를 보통은 제가 만났었던 10대들이 그러니까 김태왕이라는 이름이 길다. 그래서 그걸 되게 빨리 부르면 나는 소리라고 그래서 김탕이라는 발음으로 이 닉네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 닉네임을 가지고 지금 한 17년, 18년 정도를 살다 보니까 아예 그냥 김탕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본명보다는 좀 더 익숙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스보이스 사업에서 슈퍼바이저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군데 이제 기업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들으세요? 네. 소개하는 건데 이렇게 끄덕끄덕. 잘 아시면서. 그럼 몇 개 기업에서 하고 있는 예술교육을 세팅하는 거가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음하고도 같이 작업을 했었고, 또, 작년까지는 넥슨, 또 여기 어제 가보셨죠? 네. 그런 팀들하고도 작업을 하고, 그전에는 교보 뭐 이런 팀들하고도 했었어요. 그랬고, 몇 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을 가르치고, 사진 찍는 걸 가르치는 뭐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고요. 대학에서 하는 수업들은 많이 정리를 좀 했어요. 너무 강사료가 너무 짜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배우느라고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는데 돈을 요거밖에 안 주냐. 그래서 그런 일들은 좀 정리를 하고 재미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에 좀 더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가지는 관심은 노인이에요. 그룹에 많이 관심 갖고 있고요. 돌아다니면서 제가 날라리 노인 네네. 그러니까 혼자 독보적으로 아주 잘 사는 날라리 노인들 있잖아요. 저는 날라리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노출되면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희망이라고 하는 건 윗세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 코드를 잘 몰랐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라고만 상상을 했었는데 우리는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지역사회 안에서. 근데 그걸 보고 날라리 노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있더라고요. 어딘가 이렇게 처박혀서 구박받거나 아니면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노인들하고 콘서트를 만들고 또 올림픽 같은 것도 만들어갖고 이상한 퍼포먼스를 한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뭐 어제 많이 드셨죠? 뭐 뻔해서요. 네. 편차가 심해요? 네. 아니 뭐 대충 뭐 보여요. 눈이 퀭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어쨌든 뭐 제가 맡은 거는 12시 반까지인데 중간에 잠깐 쉴 거고요. 한 40분, 50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잠깐 쉬고 뭐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중간에 또 나누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소화시키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얘기를 너무 집중해서 쭉 듣게 되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시키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간에 꼭 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 하시면서 또 뒷얘기는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뉴스하고 미디어를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를 사실은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보다 더 훨씬 전문가들이시고 10대들을 만나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미디어는 뭐 지금 이제 뭐 뉴미디어에 관해서는 조금 어두우실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미디어는 분명히 있으셨을 거다. 근데 그게 10대들이 지금 사용하는 미디어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고요. 지금 우리도 지금
여기 앞에서 지금 계속 미디어를 쓰고 계시잖아요. 어떤 미디어를 계속 사용하고 계신데, 일단 노트북을 딱 열어놓고 스크린을 딱 마주하는 순간 영혼을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안 보잖아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영혼을 계속 스크린에 뺏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프라이어티를 어디에 두는가 뭐 이런 얘기들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 계속 뭔가가 울릴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번다고 봤는데 문자가 하나 와 있으면 그거 확인하고, 대답하느라고 또 영혼을 뺏기시죠. 이렇게 이제 분산되고 있는 어떤 의사소통 가운데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거고요. 아니, 그걸 잘못됐다고 뭐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 현상이 그렇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디어하고 뉴스를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 커피 준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커피를 안 주네? 네. 목말라 죽겠는데? 네. 전통적으로 언어는 어른들이 전수했죠? 네. 맞죠? 말은 누가 가르치나요? 어른들이 가르치죠. 예. 엄마가 없으면? 네, 할머니가 가르칠 수 있고, 할머니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으면 지역사회 어른들이 가르치는 거죠. 전통적으로 언어는 어른들이 전수했어요. 지금도 그럴까요? 여러분은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언어들을 아이들에게 전수하고 계십니까? 언어는 생겼죠. 언어는 생겼는데 전통적으로 언어는 어른들이 전수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를 어른들이 전수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버리게 된 거죠. 우리가 모르는 언어가 이 시대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언어들을, 그 미디어 언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죠? 이제 그 얘기 드립니다. 언어는 말과 글을 넘어서 문화적 경험을 포함하죠. 어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 그것을 따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득하게 되는 학습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건가가 문화적 경험이라는 것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영상인데요. 그냥 스피커 안 끼고 그냥 볼게요. 짧은 영상이에요. 아마 유튜브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 사진 찍으시는 건가요? 네. Don't Let Me Down이라고 하는 비틀즈의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세대가 그 세대군요. 1969년에 나온 Don't Let Me Down이라는 비틀즈의 노래인데, 어떤 아빠가 비틀즈의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 노래를 자꾸 부르는 거죠. 그럴 때 아이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얘기. 지금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요거 딱 한마디거든요. 여기까지예요. 예. 지금 이 아이는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뭐 많은 사람들이 봤던 영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은 요거 하나인데, 아빠는 평소에 뭘 했을까요? 평소에 기타를 치면서 비틀즈 노래를 즐겨 불렀겠죠. 그럴 때 이 아이에게 전수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체적인 문화적 경험이 동시에 전수되는 거죠. 자, 너 따라해봐. 요거 Don't Let Me Down이라는 것을 넌 발음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아빠가 부르는 걸 듣고 이 코러스가 되는 이 부분을 아이는 그냥 따라하는 거죠. 이렇게 전수되는 것이 전통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들인 거예요. 네, 그렇게 전수가 됐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 하나하나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80년대 MTV 언어가 등장을 했어요.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MTV 언어는요, 특징만 그냥 쭉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MTV 언어는 어떤 거였냐면 기승전결로부터 자유로운 탈서사가 가능했죠. MTV 처음에 등장하셨을 때 기억이 나시죠? 80년대 MTV, 한국에서 MTV가 공식 방송을 했었던 것은 90년대지만 우리는 각종 뮤직비디오를 계속 봤었잖아요. 탈서사적이었죠. 이야기의 구조가 없죠. 최초의 뮤직비디오 형태가 나왔었던 것은 여전히 또 비틀즈였었어요. 비틀즈가 뭐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비틀즈가 첫 번째 뮤직비디오 형태로 뭔가 아방가르드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MTV에 딱 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비주얼 충격을 받게 되죠. 빨리빨리 순환되는 어떤 구조, 그리고 거기는 앞뒤가 없는 거예요. 스토리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철저하게 감각에 의존하는 전송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빠른 편집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근데 기존의 사람들은요, 영상이 흘러가는 것을 쭉 따라가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근데 MTV의 구조는 그렇지 않았죠. MTV는 2분에서 3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 클립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앞에 얘기도 없고 뒤 얘기도 없는, 기승전결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지를 중심으로 무언가 사람들한테 흩뿌렸던 거죠. 전송을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야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MTV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미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들은 거죠. 우리는 이건 굉장히 감각적이구나. 내가 이것을 소화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세 번째는 정보를 킵하지 않는 소비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정보를 킵했거든요. 어떻게 정보를 킵했을까요? 이거 다음에 이걸 찾아봐야지라고 쓰고, 그 다음에 그걸 기억하고,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고, 만약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걸로 책이 있으면 책 정보를 알아내고 도서관에 있다는 것도 확인하고, 빌려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난 소장하고 싶으면 책을 샀죠. 그래서 내 책장에 꽂았죠.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MTV가 등장했었던 건 정보를 킵하지 않습니다. 보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내가 감각적으로 그냥 끝내버린 거죠. 이런 방식의 영상 소비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언어의 등장이었죠. 비주얼의 언어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뭔가가 바뀝니다. 해석하기 힘든 문화적 언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기성세대를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엄청나게 빠른 무언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10대들이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면 못 알아듣는 표현들 되게 많죠. 실제로 못 알아듣는 표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TV 방송 같은 걸 보면 경쟁을 너무 아름답게 승화시켜버렸잖아요. 난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이 수많은 경쟁들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걸 소비하고 즐기는지 되게 신기하거든요. 뭐죠? 슈퍼스타 K와 비슷한 등등등이 되게 많죠. 사람들을 막 극한까지 몰고 가서 거기서 누구 하나가 좌절시키는데 누구를 못되게 굴어도, 또는 어떤 심한 말을 해도 되게 그걸 슬퍼하면서도 그거 극복해냈구나 라고 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되게 약간 좀 기형적인 문화 같은데 재밌게 소비한다는 말이죠. 이것도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비평가들에 따라서 그런 관점들을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석하기 힘든 문화적 언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기성세대는 혼란스러운 거죠. 언어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지? 가르쳐줄 게 없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가 등장했을 때.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늘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알려줄 것이 없어진 어떤 사회를 살고 계시는 겁니다. 10대의 반응과 경험은 현상으로밖에 안 읽혔죠. 현상으로 읽히는 겁니다. 10대들이 이것에 반응하고 폭발적으로 열광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야 라고 해서 나랑 거리를 두는 거죠. 객체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이건 그런 현상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작 그 안에 빠져있는 문화현상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수성과는 조금 더 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10대들이 느끼는 반응과 교감이 어떤 현상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읽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하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언어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현상이군, 이건 이런 현상이군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대를 만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꾸 10대를 이해하기 위한 책을 보죠.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10대는 책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10대를 이해하는 책을 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현상으로 정의한 것을 가져다 놓고 이런 거야 라고 확인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확인을 받는다고 10대의 문화에 실체가 드러나진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문화적 갭인 것 같습니다.
10대는 그러면 어떤 그러니까 어떤 미디어를 사용하는데 10대는 미디어로 어떤 메시지를 만드는가? 저는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요. 10대는 메시지를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미디어로 뭔가 메시지를 만들어내겠죠. 10대는 어떤 메시지를 만들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좀 풀어볼게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눈을 감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조심하세요. 막 물어볼 거야. 시험 봐요. 네? 시험 보러. 시험 봐요?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일을 했었냐면 97년도니까 시간 꽤 오래됐네요. 96년도, 97년도에 제가 보라매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기 권중구 관장님하고 같이 일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되게 오랜만에 봐서 너무 기쁜데 저분이 졸고 계시네요. 그리고 내 기본 알아요. 아까 만나자마자 인사하자마자 제가 먼저 얘기 드렸어요. 과음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우리 20년 돼요, 만난 게. 10대는 미디어로 어떤 메시지를 만드는가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따가. 자, 톤을 정리하기 위해서 청소년에 대한 정의 방식을 좀 같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톤을 정리하는 거예요.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청소년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청소년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체감하는 청소년은 몇 세 정도 된다고 느끼세요? 13세 정도가 청소년인 것 같으세요? 맞아요? 근데 법정 연령이 그거 좀 다르잖아요. 그죠? 9세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체감하는 건 9세가 조금 더 저는 많이 체감이 되거든요. 네. 9세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10살이죠. 10살 정도 되면 까질 만큼 다 까졌고, 그죠? 알 만큼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체감하는 건 9세의 정의가 훨씬 더 많이 체감이 되고요. 그런데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흔히 통칭해서 부를 때는 왠지 중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10대를 제가 만나는 방식 중에 제가 10대를 어떤 대상인가라고 보는 정의 방식인데요. 그냥 쭉 보시면서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가 어린이일까? 이 질문이에요. 언제까지가 어린이일까요? 그 어린이가 끝나는 시점이 청소년이겠네요? 맞죠? 그러면 청소년을 보기 위해서는 요때까지가 어린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 알면 청소년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질문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택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청소년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언제까지가 어린이일까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까지가 어린이였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요? 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야. 부모님이 주시는 것을 알았다.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진실을 알아버리신 어떤 순간 이런 게 그럼 저는 너무 일찍 청소년이 됐나 봐요. 아예 믿질 않았었거든요. 네. 이게 어딘가 문방구에서 본 것 같은 건데, 예,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언제까지가 어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지금 답하시라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저는 그것도 너무 일찍.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알 때. 예, 좋아요. 네. 자,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언제까지가 어린이일까를 질문을 던졌는데,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은 똑같은 질문. 나는 언제 청소년이 되었다고 느꼈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로 다 받아봤거든요. 한 7년 정도 이 사례들을 모았어요. 한 7년 정도 이 사례들을 쭉 모았는데, 모으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답하는 거에 공통점 같은 것이 저는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가면, 강의 자리에 가면 제가 쪽지를 쭉 나누어주고 물론 질문의 방식은 조금 다르긴 했는데요. 언제까지가 어린이였고 언제부터 청소년이 되었는가 느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쪽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공통점들을 제가 모아봤어요. 11살에게 물었거든요. 내가 청소년에 대한 걸 언제 느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은 어떤 방식이냐면 비포와 애프터로 나뉩니다. 비포는 어린이고요. 애프터는 청소년이겠죠. 그런 거예요. 답은 되게 쉬워요. 어쨌든 한번 맞춰보세요. 자, 어린이였을 때 11세가 대답한 거예요. 부모님이 여행 가신다고 하면 불안했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네? 프리덤. 여수술자를 좋아하는데 엄마 여행 간다. 네. 11살짜리에게 물었을 때 부모님이 여행 가신다고 하면 불안했어요. 이게 저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이 되니까 어떻게 됐다? 네. 여행 가시면 신나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가 불안했을까요? 네. 안전이 불안했을까요? 밥은 어떻게 해 먹지? 이런 게 불안했어요. 그리고 밤에 문 잠그고 자는 것도 무섭고 도둑 들까봐 무섭다고 얘기하고 이랬어요. 근데 변했죠. 무엇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는 용돈 많이 주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친구 불러서 놀아도 돼요? 이 얘기 먼저 하고 싶은 거고요. 네, 컴퓨터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좋아진 거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연령계 13세 여중생에게 물었어요. 언제 청소년이 되었다고 느꼈나요? 라고 하는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다음, 전에는 엄마에게 혼났어 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뭘로 바뀔까요? 전에는요 엄마에게 혼났어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뀔까? 네, 이제는 엄마랑 싸웠어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에피소드거든요. 엄마랑 싸웠습니다. 뭐가 생겼죠? 청소년에게는 뭐가 생긴 거죠? 뭐가 생겼을까요? 네, 주장, 의견이 생긴 거죠. 네, 자신의 주장과 의견이 생기는 어떤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 시기가 13세에 딱 올까요? 아니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가, 저는 청소년 시기를 뭐라고 봤냐면 이런 에피소드가 쌓이는 시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에피소드가 쌓이는 이 시기를 우리는 청소년기라고 부르는 것 뿐인데 13세가 되면 청소년이고 9세가 넘어가면 청소년이고 라고 정의하는 방식이 과연 아이들을 보는 방식일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시기에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소년이 된 시기도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방식이 다를 거예요. 아주 일찍 되신 분도 있고 아직도 안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요즘엔 엄마랑 싸웠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여중생의 얘기였고요. 50대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이게 무슨 진안에 있는 무슨 청소년 수련관에 계시는 어떤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에게 여쭤봤는데 이제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라고 느끼는 계기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50대 남성이 나와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 발표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전에는 집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어른들 심부름을 자주 했어요. 어렸을 때라는 거죠. 어린이였을 때. 저는 이거는 맞추실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답이었거든요. 어려서 집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어른들 심부름을, 어떤 심부름을 자주 했을까요? 막걸리 갖고 오는 거. 뭐 그 심부름 해보신 기억 있으시죠?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많이 있거든요. 들밤 나갈 때 술 들고 갔었던 기억이 나고요. 심부름을 자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바뀔까요? 네? 네? 술을 시켜요? 술을 자기가 마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상상도 못했던 답이었는데 되게 재밌어서 이분은 나와서 좀 얘기를 제가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분의 답은 되게 간단했는데 집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만 자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게를 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게를 진 거예요. 여기서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죠? 어린이였을 때와 청소년이었을 때?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 근력이 생긴, 그렇죠. 예, 힘이 생긴 거예요. 예. 어린이였을 때 생길 수 없었던 어떤 근력이 생기니까, 난 청소년이 됐구나, 그러고 느끼는 거죠. 2차 성징하고 뭔가 비슷한 느낌이죠? 예, 자기한테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에는 아버지가 꿀밤 때리려고 그러면 맞아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꿀밤 때리려고 하니까 탁 잡아요. 왜 이러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힘은 집에 계시는 부모님보다 세집니다. 그것이 청소년 시기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게 느낀 거예요. 50대 남성이 느끼는 청소년 시기라는 거죠. 초중고 학부모에게 물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여기 쭉 앉아 계시는데 쪽지를 돌렸어요. 그래서 가지고 나오세요 라고 해서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다고 느꼈던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답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귀찮을 정도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청소년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의 경험 속에도 있을 거예요. 없는 분들도 있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문을 꽁 닫고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방문을 걸어 잠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일기장을 무슨 이상한 그 허접한 자물쇠로 잠궈놓고 못 볼 거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살죠. 뭐 그런 거. 방문을 꽁 닫고 들어가서 나오진 않습니다. 아이한테 뭐가 생겼죠. 뭐가 생겼죠? 뭐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비밀이 생겼죠. 예. 비밀이 생기고 아이한테는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어떤,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성욕, 이런 것이 생긴 겁니다. 17세 여고생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청소년이 되었다고 생각했나요? 어려서는 엄마가 학교에 안 오셔서 속상한 때가 있었어요. 엄마가 학교에 안 오셔서 속상한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엄마가 학교에 안 오셔서 속상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바뀌냐면 엄마가 학교에 오면 쪽팔려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들 엄마는 학교에 한 번씩 오는데 우리 엄마는 왜 안 오시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속상했었던 아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엄마가 학교에 오면 쪽팔려요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에피소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제가 바라보는 10대들은 누구다. 10대들은 이 슬라이드의 시작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슬라이드의 시작. 제가 뭐 때문에 이 얘기를 드렸죠? 아이들은 미디어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까? 이거예요. 아이들은 미디어에 이 메시지를 담는 겁니다. 이 에피소드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담게 되는, 미디어 안에 담게 되는 메시지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피소드의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이거 뭐 땡땡 행동이거든요? 영상 보여드릴 거예요. 자, 땡땡 행동을 하는 겁니다. 땡땡 행동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기예요. 답을 맞추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혹시 얼마 전에 왔었던 잭 블랙 아십니까? 잭 블랙이 12월 5일 날인가 한국에서 공연했거든요. 스쿨 오브 락이라는 영화 아세요? 거기 나오는 주연 배우 있죠. 그 뚱뚱한 그 배우가 영화 배우이기도 하지만 되게 잘 나가는 락 가수예요. 그래서 테네셔스 D라고 하는 팀을 하는데 한국에 내한 공연도 왔었어요. 근데 이 영화 자체가 테네셔스 D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한국에는 뭐 정식으로 출시되어 있지 않고요. 뭐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갖고 온 건데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B급 영화냐면 그냥 뭐 첫 장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뭐 방귀 뀌는 얘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B급 영화의 첫 장면인데 잭 블랙의 어린 시절이 보여져요. 잭 블랙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면서 잭 블랙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땡땡 행동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들입니다. 이게 영화의 시작인데 그 사운드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운드 체크하는 것조차도 이런 B급 영화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끄려면 불을 잠깐 다 끄려면 어떤 거? 불을 다 끄려면
잘 보셨어요? 네. 아역을 너무 잘 뽑았죠? 정말 똑같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보고. 근데 어떻게 저런 아이를 어디서 구했나 싶을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몇 가지의 상징들이 있어요.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땡땡 행동들을 얘기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가정은 뭘까요? 키카푸에 있는 그 가정은 기존 질서를 얘기하잖아요. 기존 질서고요. 여기는 청소년이 몇 명이 있어요? 예, 둘이 있어요. 근데 영화를 볼 때 그 흐름상 쭉 보면 여기서 보이는 청소년은 이 제이블만 보인단 말이죠. 근데 두 명이 있죠. 큰 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있고 자기가 있는 거죠. 영화의 화자인 자기가 있지만 형이 존재하는 거죠. 형은 그냥 기존 질서에 어떤 청소년일까요? 괜찮은 거예요. 예. 아니,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왜? 시키는 거 이거 하고, 나 교회 다니라는 것도 괜찮은데? 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 10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10대들도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는 가정 안에서 땡땡 행동을 한 거고요. 이 아이는 가정 밖에서 땡땡 행동을 한 거죠.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기존 질서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어느 날 딱 와가지고 너 이거 안 되겠다. 넌 들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집안을 다 난장판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뭔가 포스터를 다 뗀단 말이에요. 포스터를 떼고 난 다음에 한 장의 포스터가 남죠. 문을 탁 닫았는데 이거 누군지 아세요? 로니 제임스 디오. 저는 제가 청소년기에 거의 전 믿었어요. 이렇게 막 신장을 줬어요. 예. 로니 제임스 디오예요. 실제 로니 제임스 디오예요. 그 전설적인 락 보컬리스트죠. 근데 그분이 카메오로 나온 거죠. 근데 거기에 그 포스터 안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와서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LA로 가서 거기 이제 천사들의 도시 LA로 가서 너는 뭐 해라. 근데 영화는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냐면 뭐 말도 안 돼요. 뭐 악마의 뿔을 잘라갖고 기타 피크로 사용하면 락계를 평정한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 취향이에요. 아주 재밌어요. 근데 네, 뭐 보시면 되게 제 수준을 되게 낮게 평가하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애가 방에 딱 들어가서 로니 제임스 디오의 포스터 한 장이 딱 남았을 때 디오가 직접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디오의 얘기일까요? 누구의 얘기일까요? 그렇죠. 예. 그 상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영화 전체에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도 그래요. 이것이 무슨 존재냐면 아이돌의 존재죠. 예. 롤모델과는 조금 다르죠. 롤모델은 한 스텝 먼저 나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만날 수 있죠. 맞죠? 언젠가 여기 계신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저의 롤모델이에요.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거든요? 가까이 있잖아요. 전화하면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롤모델이라고 그럼 부담감을 팍팍 느끼면서 뭔가 잘해주려고 하죠. 이게 롤모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랑은 좀 다른 걸로 아이돌은요. 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멀리 있고요. 가까이 만질 수 있거나 만나야 될 이유도 사실 크게 없죠. 그리고 직접 만나서 뭔가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비전을 좀 더 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이돌은 아이돌 스타의 그 아이돌은 아닙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돌의 존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듣지만 실제로는 그게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본인이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고 제이비가 지금 이 마지막 장면이죠. 도넛 하나를 사 먹을 돈을 가지고 이 아이는 이제 도망간 거죠. 어딘가로. 이거가 땡땡 행동이에요. 이 땡땡을 맞춰봅시다. 뭘까요? 아이들은 미디어에 이 땡땡을 집어넣습니다. 기존 질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 땡땡. 네? 탈옥, 반항 비슷해요. 네. 저항도 비슷해요. 돌출 행동을 하죠. 네. 여러분이 자주 쓰는 단어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 시기가 딱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다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땡땡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고요. 네, 일탈이요? 네. 어른 행동. 네. 근접한 말이에요. 아주 근접한 말인 것 같아요. 궁금하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 사실 이건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어로 조합을 하면 이 단어가 나오는 거고요. 아까 제가 에피소드를 쭉 설명을 드렸죠. 에피소드를 쭉 설명드리는데 어린이가 청소년 되는 그 시기가 되면 저는 어린이를 만나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했고 도서관에 가서도 아이들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를 만나면 어린이는 저한테 주는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아세요? 선생님, 딴 애들 신경 쓰지 말고요. 저만 보세요. 이걸 해요. 그러니까 산만한 거예요. 한 아이만 볼 수 없잖아요. 저만 보세요. 이걸 하죠. 그런데 청소년이 되면 어떻게 변한 거예요? 선생님, 저 좀 가만두세요로 바뀌죠. 180도가 바뀌는 거예요. 180도가 바뀐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은 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사람은 단 한 번, 인생을 통틀어 단 한 번 180도의 전환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일관성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한 번 바뀌고 평생을, 일관성을 갖고 그 일관성이 깨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관성을 갖고 평생을 살아갔는데, 그러니까 180도로 변하는 이 시기가 누가 가장 혼란스러울까요? 본인이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이 청소년 시기인 거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청소년 시기에 이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드디어 이제 뭔가 한 단계를 올라서기 때문에 박수를 쳐줘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런데 박수를 쳐주기가 쉽진 않아요. 이 행동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독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맞죠? 에피소드 안에, 제가 비포와 애프터를 설명할 때 에피소드 안에 등장하는 행동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독립이죠. 누구로부터 독립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기존에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사람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문화로부터 독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해야 독립할 수 있다고 느껴요. 맞죠? 똑같은 걸 하면 독립행동이라고 느끼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저항이나 일탈이나 또는 돌출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죠. 독립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독립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고요. 독립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 시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줘야 되죠. 그렇죠. 드디어 독립의 시기가 찾아왔구나라고. 그런데 박수를 보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학부모의 얘기이죠. 직접 연관되어 있는데, 학교 갔다 오면 귀찮을 정도로 엄마 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요, 친구랑 어떻게 놀았고, 이런 얘기를 하던 아이가 갑자기 들어와서 문을 꽁 닫고 들어가서 나오죠, 절로 가, 그러면서 keep out 뭐 이런 거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근데 아이가 문을 꽝 닫고 들어가면서 막 조신하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머니 저기 지금 제가 독립행동을 하는 시기라서요, 문을 꽝 닫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진 않으셔도 돼요.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욕이 나오기 직전의 상황이 가는 거죠. 그리고 아우 난 진짜 이해할 수 없어 보면서 문을 딱 닫는 거죠. 이 시기는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행동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10대 시기의 전 후반기를 넘어서면서 아이들의 엄청난 테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디어 안에 메시지를 담는다고 하는 것은 공통점으로 보았을 때 독립행동들이 그 안에 메시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독립행동을 하는 것이 메시지로 만들어질까? 이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10대들이 사용하는 미디어를 보는 방식인 거죠. 한국 사회의 10대 독립은 자연스러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독립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예. 일단 신체적 독립이 있죠. 그죠? 몸이 크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힘이 생겼다. 뭐 이런 거가 이제 신체적 독립일 거고요. 두 번째 독립은 뭘까요? 정서적, 심리적 독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독립인데 잘 안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경제적 독립이 안 되죠. 예, 아이들은 자립구조를 못 갖고 삽니다. 심지어 언제까지 경제적 독립이 안 되냐면 지금 30대까지도 안 돼요. 예, 30대까지도 집에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기에 30대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 보이니까 아직 네, 그거 큰일이죠. 어쨌든 이 독립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제들을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시에 같이 가졌으면 하는 문제의식이에요. 예. 다시 미디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10대들은 메시지를 이렇게 담을 건데, 그러면 이제 미디어로 넘어간다면 아이들은 어떤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보면은요, 미디어는 메시지를 실어나르는 그릇입니다. 메시지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릇에 담는가에 따라 형태도 내용도 모양도 다 다른 거죠. 그렇죠. 마치 미디어는 비정형적 어떤 물질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모칸에다 담아서 주는 것과 아니면 던지는 것과 건네는 방식에 따라 메시지를 실어나르는 방법들이 다르겠죠.
메시지를 실어나르는 그릇이다라고 일단은 조작적으로 한번 정의를 내릴 거예요. 물론 이견이 존재합니다. 철학적으로 이견이 존재해요. 맥로안의 저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뭐 아니야, 메시지가 실어나르는 그릇으로 정의할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견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조작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는 미디어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존재할 거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미디움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미디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뭐 10대들의 미디어를 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죠. 미디움은 뭘까요? 미디움. 미디움은 우리가 언제 자주 쓰는 단어죠? 스테이크예요? 빨리 나오는 말이 스테이크라는 거는 되게 재밌네요. 스테이크 미디움으로 드십니까? 네, 스테이크 먹을 때도 쓰죠. 근데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스테이크는 아니고요. 저는 스테이크 먹으러 못 가나 봐요. 예, 옷 입을 때. 옷 입을 때 어떤 사이즈를 입어요? 그러면 라지요, 미디움이요 라고 할 때 미디움을 가장 많이 쓰죠. 네, 미디움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단어들입니다. 미디움은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이런 매개가 되죠. 그러니까 중간이고 가운데고 그 다음에 매체고 매개고 이런 말로 번역이 돼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미디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미디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미디움의 총체를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움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그 개념을 정의할 때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철학적으로는 이런 말들이 포함돼요. 중용이라고 하는 거, 어떤 가치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미디어는 중용의 가치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매체고, 매개고, 중간이고, 중용의 의미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떤 지시하는 말이 어디에 해당될까? 이렇게 보는 건데요. 무엇의 중간, 무엇의 가운데에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의 중간, 무엇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미디엄이라는 표현을 쓸까? 이런 거죠. 무엇의 중간, 무엇의 가운데일까요? 무엇의 중간, 무엇의 가운데? 흐름을 놓치고 계시진 않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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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과 의존. 네. 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중간. 네. 무엇의 중간, 무엇의 가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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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통의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죠? 그렇죠?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실어 나르기 때문에 메시지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네, 그렇죠. 메시지는 소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생성시키는 이유가 의사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엄은 의사소통의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이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는 미디엄이 있죠? 저는 지금 어떤 미디엄을 쓰고 있나요? 네, 말을 하죠. 오랄 랭귀지를 사용하죠. 또? 제가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사용하죠. 네, 미디엄이죠. 우리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거 있잖아요. 이 자료 화면들. 그리고 아까 봤었던 영상이 있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해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죠. 그리고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하죠.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미디엄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의사소통이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특히 1대1 의사소통에서는 그래요. 그럼 여러분도 미디엄을 사용하겠네요. 지금 우리는 강의 세팅으로 앉아있으니까 의사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미디엄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이 컴퓨터를 일단 제외하고,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제외하고 어떤 미디엄을 쓰고 계시나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몸을 쓰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의 몸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면 괜히 웃어주기도 하는 분도 있고, 눈을 마주치면 고개 내리깔고 그 다음에 예, 저렇게 막 이렇게 졸고 이런 게 다 의사소통인 거예요. 예. 끊임없이 갈궈야지. 예. 자, 저분은 의도적으로 졸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메시지를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개기는 거군.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야.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한테 어떤 미디엄으로 저한테 준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시는 분이 80%가 넘게 갑자기 고개를 막 떨구면서 고개 뭐 이렇게 졸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저는 뭐 해야 돼요? 예, 쉬어야 돼요. 그게 메시지인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저한테 주시는 거죠. 말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의사소통의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는 아주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복합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순환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메시지를 만들어내죠. 의사소통은 되게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뭐 사회심리학자들이나 행동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조사하고 연구하잖아요. 어찌 보면 쓸데없어 보이는데 재밌는 거 연구하죠. 의사소통에서 1대1의 의사소통을 할 때 집중력의 시간이 있대요. 아세요? 얼마나 집중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얘기하면 들을 수 있는 15분 정도. 네. 그걸 이제 평균치를 내본 거죠. 심리학자들이. 네, 그래서 평균치를 내봤더니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집중하는 시간을 잰 거예요. 얼마 할 것 같아요? 5초요? 90초 정도가 평균 시간이래요. 그래서 왜 TV 토론회 같은데 사람들한테 발언식 기회를 주는 것이 90초에서 100초 사이로 정해져 있죠. 예.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미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딴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대1로 앉아갖고 의사소통을 훨씬 긴 시간을 하죠.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네, 그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면, 네, 근데요? 그래서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고 가기 때문에 혼자서 이야기한다고 느끼지 않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려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대 다의 의사소통을 할 때는 이게 시간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이게 되게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여러 사람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사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데, 어린이의 경우에는 30분에서 40분까지도 최대 집중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고생 정도 넘어가는 10대 중후반 시절에는 50분까지 집중을 하는 거죠. 그 수업 시간이 그렇게 세팅되잖아요. 네. 성인은 어떨까요? 성인 그때그때 달라요. 네. 하긴 네. 술 많이 드시면 뭐 이거는 컨디션이니까 상관없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50분 이상을 집중하지는 못한다고 해요. 어쨌든 의사소통은 그렇게 여러 가지 컨디션의 상황들이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뭐 약간의 매력의 정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매개되는 미디어가 똑같은 미디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미디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50분이 넘어가긴 했는데요.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 다음 슬라이드만 보고 네. 근데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언어라는 뜻이기도 해요. 미디엄은.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말은 언어는 훨씬 더 광범위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미디엄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언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언어를 가르치려고 하고 전수했었던 어른들은 더 이상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컴퓨터는 여러분들보다 누가 더 잘 쓴다? 10대들이 훨씬 더 잘 활용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다른 측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거든요.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그 언어 자체가 아니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집중력을 조금 살리고 다시 시작을 할게요. 아까 예고드린 대로 나가서 일단 여기 지금 산소의 양이 막 별로 20%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밖에서 바람 좀 쐬시고요. 저 시계로 27분까지 여기에 모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권중근 관장님은 잠 깨셨죠? 네. 닫고 치셨으니까. 다음, 아까 쉬는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그 10대들이 만든 영상 한 편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무엇을 담는가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건 그 어떤 고등학교 남자아이였었어요. 고등학교 남자아이가 자기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학원 버스를 타고 어쩌고 저쩌고 그 일자리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원 버스를 타고 돌아 자기 집 앞에 배달되는 시간은 11시. 11시에 집에 배달이 자기가 된다.
근데 이거는 그리고 나서 평소에 자기는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그날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엄마하고도 사이가 되게 좋대요. 근데 그날은 어머니가 갑자기 다음 주에 시험이니까 공부를 좀 더 하고 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고 말을 하고 싶었냐면 엄마 저 지금 17시간 공부하고 왔거든요.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대요. 근데 이렇게 입에서 맴돌고 그 말을 못하고 그냥 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간 거죠. 요 얘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0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왜 부모님들이 자꾸 너 잘되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사실은 좀 와닿지 않고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싶지 않은데 난 이 행동을 왜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미도 정확하게 자기가 해석할 수 없고 라고 하는 혼란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10대들하고 이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4시간여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이들이 이거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까. 그래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매체를 찾았는데 그 매체가 동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동화로 이야기를 이제 구성한 거죠. 그래서 뭐 긴 시간 워크숍은 아니었고 8시간짜리 워크숍이어서 완성도는 많이 떨어지는데 메시지를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얘기는 그거였었어요. 피노키오인데요. 피노키오를 아이들이 이제 각색을 했습니다. 10대가. 그래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널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짜 날 위한 걸까? 이러면서 하는 의심이 생긴 거죠. 어떤 의심이 생겼냐면 혹시 부모님은 자기 인생을 완성시키려고 나한테 이거 시키는 거 아닐까? 내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자기네들의 어깨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들로 선택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의심이었고요. 선생님들은 혹시 플랜카드 하나 걸려고 이거 하는 것은 아닐까? 실제 일어나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아이들에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피노키오는 나무 인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인형으로 돌아다니죠. 그런데 여기는 마리오네트 인형인 거예요. 뭐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할 수 있어요. 뻔한 얘기죠. 마리오네트 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오네트 인형을 제페토 할아버지가 만들어서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되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 인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마치 친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아빠를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만약 내가 사람이 된다면 아빠가 더 기뻐하실 텐데. 피노키오야, 내가 이쁜 아이를 만들어줄게. 아빠, 제가 사람이 되었어요. 아빠, 제가 사람이 되었다고요. 네, 여기까지예요. 네. 저는 이거를 보고, 이게 유스보이스 점핑 캠프라고 하는 유스보이스 전체가 모이는 그런 곳에서 했었던 워크숍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이들은 되게 재밌고 발랄한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네. 전체적으로 재밌고 발랄한 것을 만들었던 아이들 속에 이런 아이들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밝고 재밌는 것을 만드는 아이들의 메시지도 독립행동에 관련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사람이 됐어요 라고 얘기한 거죠. 독립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페토 할아버지는 마지막에 사람이 된 피노키오의 팔에 실을 끼우는 거죠. 그리고 행복하지? 라고 물어봅니다. 혹시 그런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의심에서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아이들은 이게 머릿속에 꽉 차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으로 살아갈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안 주는 거죠. 끊임없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 틈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보다
어떤 직업을 가질 건가에 대한 고민이 이 사회에는 훨씬 더 팽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성장할 때는 어떤 직업을 가질 건가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달고 살지는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직업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디 이력서를 집어넣으면 뭐 세네 군데가 돼서 뭐 골라서 갈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그 여유가 없어진 거죠. 근데 그런 시기를 아이들이 지금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 아이들이 집회를 열고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10대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얘기를 이어서 갈게요. 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언어는 어른들에 의해 전수되었다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른들에 의해서 전수되는 시기는 이미 건너갔다.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언어들이 끊임없이 등장했다. 80년대 MTV를 기점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에도 어떤 기점들은 끊임없이 있었을 겁니다. 징후 기전들이 생겼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감을 못 잡았을 수는 있죠. 그런데 새로운 언어들이 등장했을 때 되게 깜짝 놀라는 어떤 일들,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미디어인데요. 문자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이 대중에게 나눠주기를 거부했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종교개혁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은 문자가 사람들의 손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을 경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떤 언어가 생기는 것을 대중이 갖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득권이 그렇죠. 미디어는 어떨까요? 기득권에게 기득권이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해체하려고 하고 있죠. 디지털 사회는 그것을 끊임없이 해체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독점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고요. 지금 아마 이 인터넷 리더십 워크숍 같은 것이 진행될 때 공유의 가치에 대해서 아마 촘촘하게 그 안에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는 지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사회에 있습니다. 자, 구전하고 있는 어떤 의사소통은 매스미디어로 움직였죠. 맞죠? 구전하는 것은 대면 커뮤니케이션으로 1대1로 만나야 무언가가 가능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뀐단 말이죠. 디지털 미디어는 더욱더 쌍방향으로 바뀌죠. 지금 여러분이 계속 정신이 팔리는 여기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한국 사회 대부분은 그런데 카톡에 정신을 팔리거든요. 그 단체톡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쌍방향이다? 모르겠어요. 디지털 미디어는 쌍방향으로 계속 진화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대면 커뮤니케이션보다 훨씬 생생하게 구현되는 테크놀로지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죠. 이걸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 파일은 나중에 드릴 거죠. 네. 이 동영상이 들어있는 파일은 통째로 드릴게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소셜미디어죠. 맞죠? 대면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생생하게 구현되는 테크놀로지가 쌍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소셜미디어입니다. 아마 소셜미디어가 이 이후 시간에도 뭔가 좀 진행이 더 될 건데요. 여기서 뭐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재작년, 3년 전인데요. 3년 전에 인터넷 리더십 워크숍에 왔을 때, 그때도 거의 초반 강의였었어요. 그때 여쭤봤을 때는 거의 적었는데, 페이스북 사용자 계십니까? 페이스북 난 아이디를 갖고 있다. 지금? 네네. 3년 전에 아니, 지금이요, 지금. 아닌 분들이 그래도 꽤 있네요. 신기하네요. 그 당시에는 제가 잠깐 여쭤봤을 때는 페이스북 사용자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 한 3년 정도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페이스북 사용자가 늘어났겠죠. 트위터 사용자, 난 트위터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 사용까지는 안 하더라도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딘가에 나는 리트윗을 하거나 뭔가 뭐 해본 적이 있다. 잘 사용은 안 하지만 아이디만 갖고 계시는군요. 네, 어쨌든 네. 그렇게 탄생한 소셜미디어가 도대체 뭘까? 디지털 네이티브한테는 미디어는 이미 소셜하거든요. 디지털 미디어 네이티브들이 있어요. 디지털 네이티브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미디어는 혼자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것은 재미없었어요. 여러분들의 혼자 하는 어떤 행위는 일기장 안에 들어있었겠죠. 내가 어떤 표현을 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건 일기장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습작에 시를 쓰고 이것이 이제 문자 미디어를 익숙하게 사용하던 세대들이 가졌었던 미디어죠. 소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네이티브에게 미디어는 이미 기본적으로 소셜한 거죠. 누구랑 연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미디어를 썼으니까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한국이 소셜 미디어로는 되게 막강한 나라이긴 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친구가 미국에 석사과정인지 박사과정인지를 들어갔는데 소셜 미디어가 전공인 거예요. 소셜 미디어를 전공하러 미국 땅에 자기가 입성을 하고 첫 번째 수업이었대요. 첫 번째 수업이 세미나 수업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제 발제를 하는 다른 학생이 있었던 거죠. 그 학생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자료 화면에다 띄웠냐면 여기다가 소셜미디어가 주제가 되니까 얘기를 하면서 되게 재밌는 사례가 있다. 소셜미디어를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되게 재미있는 사례를 지금 보여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ILCHON 이라고 하는 걸 쓴 거예요. ILCHON. 네. 그게 화면에 이렇게 일촌이라고 뜬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미국에 가서 소셜미디어를 이제 전공하러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첫 번째 본 슬라이드가 일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그러니까 저거 영어인가? 이렇게 본 거죠. 우리는 알죠? 네. 일촌이 뭔지 아시죠? 일촌이라는 걸,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게, 이게 되게 재밌는 사례입니다. 일촌이라고 하는 거다. 라는 설명을 하면서, 예. 아시아에 아주 조그만 나라가 있었다. 아시아의 아주 조그만 나라에서는 사람들끼리 미디어를 쓰면서 디지털로 연결이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를 막 열어서 점처럼 막 연결된 것이 하나로 쫙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어떤 시대가 딱 열렸는데 그게 우리 뭐예요 이게? 뭐죠 이게? 일촌은 뭐에서 쓰는 용어였었어요? 싸이월드. 예. 싸이월드에 미니홈피라는 것을 사람들이 쓰면서 사람들이 파도 타기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소셜미디어를 전공하러 미국 땅에 넘어갔는데 미국 땅에서 들은 얘기는 싸이월드 얘기였었어요. 소셜미디어의 시작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싸이월드 얘기야? 라고 하는 걸로 자기가 되게 깜짝 놀랐던 사례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되게 앞서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싸이월드는 없어졌다는 거는 좀 말도 안 되고, 쓰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용량이 현저하게 떨어졌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점점 싸이월드와 미니홈피는 점점 덜 소셜했기 때문에 사라진 거거든요. 소셜하면 할수록 살아남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건가?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소셜했다. 소셜미디어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아십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요. 아시죠? 얘기했던 거고. 지금 얘기했던 거죠. 당연히 아시죠? 근데 이와 유사한 것들도 되게 많아요. 소셜미디어는요. 혹시 트위터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링크드인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유튜브 사용을 하시지만 비메오는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도 아마 비메오로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이 소셜미디어를 너무 이렇게 한 가지만 집중해서 이제 그걸 어딘가에서 들으면 그거를 이렇게 확 믿어버리시면서 이렇게 쓰시는데, 네,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어쨌든 유튜브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잘 모르시긴 하는데, 뭐죠? 혹시 아시는 분? 모르세요? 플리커. 전 세계에 물론 이제 양으로 치면 페이스북에 훨씬 더 많은 사진이 저장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진 사이트입니다. 사진이 모여 있어요. 네, 플리커라고 하는 겁니다. 가운데다가 제가 하나를 집어넣어 놨거든요. 하나가 뭐죠? 네,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아이폰을 집어넣어 놨는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넣느냐? 이거 되게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은요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위터는 트위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위터는 단문을 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단문으로 시적인 언어를 구사하려고 트위터를 쓸까요? 아니죠. 기사를 실어 나르죠.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실어 나르죠. 어디에 있는 걸 실어 나를까요? 신문 기사를 실어 나르기도 하고 누군가의 블로그 글을 실어 나르기도 하죠. 그렇죠. 그것을 실어 나르는 기능입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트위터는 기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페이스북 사용자 여기 꽤 되시니까 아시죠? 페이스북에는 끊임없이 링크가 되죠. 최근에 나온 기능 중에 하나는 세이브 기능이 있어요. 그 수많은 링크들을 내가 기억할 수가 없는 거죠. 메모해놔요? 안 돼요.
사람들은 그것을 어디다가 정보를 쌓아둘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세이브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세이브를 해놓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링크를 세이브로 찾아볼 수 있게 기능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계속 생성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사람의 정보를 어떻게 받아두고 내가 그것을 집약해서 쓸 것인가의 문제죠.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사진을 찍으면 내가 홈페이지에 어떤 독립 URL을 만들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사이트가 있는, 사진이 쌓여있는 사이트의 주소를 가지고 그쪽으로 찾아가거나 이런 방식이었는데 플리커에 사진을 올리면 페이스북으로도 보내고 트위터로도 보내고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페이스북으로 보내고 트위터로 보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안에서 다 가능한 거죠. 디지털 디바이스 안에서 디지털 디바이스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들은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을 오픈한다? API를 오픈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들도 쓰세요. 어떤 기능을 갖고 쓰세요.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 거예요. 기관 홈페이지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서버 비용을 쓰셔야 되죠. 네, 그 서버 비용을 쓰는 거에 사진의 여러 가지 기능들은요, 플리커에다가 사진을 잔뜩 쌓아두고요, 여기에서 공개된 언어들을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다 가져다 붙이면 훨씬 더 편리한 기능들을 쓸 수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사진들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슬라이드 기능들이 들어있다거나, 근데 그것이 플리커에서 개발한 기술들인 거죠. 이것은 다른 곳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사회예요. 이것이 소셜인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거 되게 재밌는 그림인데요. 재작년이거든요. 재작년 그림인데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뭐가 보이십니까? 세계지도가 보이죠? 직관적으로 딱 보이는 건 세계지도죠. 재작년이에요. 근데 저기 뭐가 있죠, 저렇게. 예. 뭘 것 같으세요, 이게? 네. 페이스북 유저를 연결하기만 하면 세계 지도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전 타임에서 봤거든요. 근데 뭐 영문으로 잔뜩 써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스크롤을 쭉 내리다가 보는데 이 그림이 딱 떠서 왠 세계 지도가 갑자기 나가면서 자세히 읽어본 거죠. 그러니까 유저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전부. 그래서 그거를 그냥 파란색으로 연결만 해놔도 그 안에는 뭐가 보인다? 지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의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근데 여기에서 뭔가 하나 빠진 게 있죠. 중국이 확 빠졌잖아요. 중국 페이스북 막혀 있거든요. 그런데 알아서들 쓰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 지도가 보이는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거죠. 이 안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무섭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구나. 자, 소셜미디어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소셜미디어를 왜 찾을까요? 저는 이런 식의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요거 좀 그냥 서술형으로 좀 풀어봤어요. 온라인과 네트워크의 성격은 즐겁고 신나는 놀이의 집약입니다. 놀이가 집약되어 있죠? 온라인과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서 공부만 하십니까? 안 그렇죠. 메일 체크하시고 업무만 보십니까? 메일 체크하고 업무를 보시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일단 딴 거를 맞잖아요. 놀이의 집약입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자기 관심사와 관련한 정보들과 놀이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SNS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를 근거로 움직일까요? 트위터가 사회적 이슈만을 근거로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별 찌질한 일들도 되게 많아요. 그 안에 고양이 밥 준 얘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오늘 변비는 드디어 며칠 만에 네? 고양이 밥 준 일은 찌질한 일이 아닌가요? 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SNS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를 근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의 성공의 결정적인 동력은 소셜게임이었는데요. 소셜게임 아시나요? 지금은 소셜게임이 조금 물 건너갔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는 건 애니팡? 소셜게임이죠. 애니팡은 해보셨나요, 혹시? 저는 안 해봤긴 했는데요. 애니팡이 소셜게임이에요. 어떤 소셜게임이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거의 그러니까 페인 생활을 했었던 소셜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카페월드라는 거예요. 혹시 진가에서 만든. 카페월드라는 게임인데 되게 진짜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제가 카페 사장이에요. 카페를 하나 만들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음식을 올려놓습니다. 제가 이제 음식을 하는 거죠. 셰프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가 뭐 갈비찜도 하고, 아니 뭐 갈비찜이란 메뉴는 없었지만 샌드위치도 하고 햄버거도 만들고 여기 스테이크를 구워요. 근데 샌드위치는 30분에 만들고요. 햄버거는 2시간 걸리고요. 스테이크는 3일 동안 절여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얘는요, 조리 테이블에서 30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은 30분이 지나면 타거나 오래되면 썩어요. 그래서 파리가 날려요. 30분이 지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서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리 시간이 다 다르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얻어지는 머니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가 서빙을 할까? 제가 서빙하진 않아요. 친구들이 와서 서빙을 하는 거죠. 친구들이 와서, 내가 지정한 친구들이 와갖고 거기서 페이스북 친구가 와갖고 서빙을 합니다. 그럼 이름이 떠 있어요, 거기에. 뭐 유영호 이렇게 유영호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서빙을 하는 그런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할까? 처음엔 이거 왜 할까? 이거 이거 뭐 하러 이 단순한 게임들을 하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새벽에 막 5시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갖고 갈비찜 내리고 있고 그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얘가 탈까봐 노심초사 걱정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 카페에다가 뭐 재밌는 뭐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주문이 들어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주문이, 웨딩 케이크 주문 들어왔어요. 저는 휘핑크림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빵을 못 구워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너는 빵을 구워, 나는 크림을 만들게, 네가 데코레이션을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하나가 그걸 판매하고 나면 나한테는 되게 재밌는 뭔가를 주는 거죠. 되게 단순한데 시간을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람 맞춰놓고 저는 그거 한 2달 정도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이템이 들어와요, 저한테. 자, 애니팡은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아이템이 들어와요. 나는 지금 여기에 조리 테이블만 잔뜩 있고 여기에 서빙할 수 있는 테이블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친구가 쿠폰을 줍니다. 햄버거 500개 이렇게 줬어요. 선물로 500개가 날라왔어요. 그럼 저는 500명한테 서빙할 수 있잖아요. 이걸 서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페이스북 친구들이 내 카페에 들어왔다가 휙 돌아서 나가요. 그거를 보고 이렇게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다 휙 나가는 그 모습을 딱 보면 너무 안타깝고요. 이거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그 성찰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누군가가 선물로 주는 거죠. 자,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당신에게 햄버거 500개를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한테는 그것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뭐죠, 그거는? 관심?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에서 저한테 이메일로 당신에게 500개의 햄버거를 드립니다. 이거를 팔아서 카페를 활성화시키세요 라고 하면 그건 뭐라고 제가 치부할까요? 스팸이죠. 그쵸? 예. 요 차이예요. 그런데 친구가 아는 사람이 준단 말이에요. 너 이거 500개 카페에서 팔아 라고 하면 그건 뭘로 변하죠? 선물로 변해요. 요 차이가 큰 거예요. 소셜게임은 이것을 이용한, 자, 애니팡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 받죠? 하트를 받아요? 예. 하트를 받았어요. 하트를 만약에 카카오톡에서 보내줬다. 그럼 뭐라고 생각이 될까요? 이거 또 귀찮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구가 보냈어요. 고맙네. 이러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소셜게임이에요. 소셜게임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안에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페이스북의 가장 큰 성공 동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와 만나고 있다는 경험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막연한 로망을 충족시켜주죠. 나는 특히 페이스북은 외국 친구들하고 만나기 딱 좋잖아요. 페이스북 유저가 많으니까, 유저 수가 많다는 건 그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외롭잖아요. 외롭죠? 외롭지 않으십니까? 인간은 외롭습니다. 외롭다고 하는 것이 언제 성립되느냐? 외롭다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 것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성립되죠. 그렇죠. 누구와 함께 우리는 누가 없기 때문에 외롭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외로움이라는 실체가 발견되잖아요. 인간은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철학의 근본 문제기도 해요. 인간은 어떻게 사는 이런 얘기니까.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타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안정감을 소셜미디어가 준 거예요. 난 지금 누구랑 이렇게 같이 있어. 어딘가에 약속 장소에 갔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확인합니다. 그 안에 메시지가 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어떤 회의 장소에 가가지고 또 자기는 누구랑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안정감을 계속 느끼죠. 나아가서 사회적 연대와 힘을 발견하죠.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동의와 실천으로 연결하려는 의지를 갖는 겁니다. 이것이 소셜미디어거든요.
10억이 넘는 유저가 사용하는 페이스북이에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죠. 친구의 추천이 마케터의 광고보다 믿음이 가고요. 친구의 선물이 어떤 이벤트보다 사람을 모았어요. 갭이라는 옷이 있거든요. 근데 갭에서 되게 재밌는 이벤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하다가 말긴 했는데 갭 매장에 페이스북 부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로그인을 해요. 거기서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옷을 사 입는 거죠. 옷을 입고 하나 둘 셋 그러면 셀카가 찍혀요. 뒤로 가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셀카가 찍혀요. 그것은 자동으로 페이스북에 업로드가 되는 이벤트였던 거예요. 거기다 업로드가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갭 매장에 있는 매장 직원은 어떻게 할까요? 뭘 입어도 잘 어울리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친구는 어때요? 친구 냉정하잖아요. 당장 벗어. 네, 그런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예. 어쨌든 예. 그 어떤 이벤트보다 사람을 모으게 된 거죠.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누가 가장 관심을 가질까요? 이럴 때. 네? 기업. 네,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이, 자본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촘촘하게 기획되고요. 잘 짜여진 구조입니다. 편리성은 향상되고요. 인구가 늘어나겠죠. 맞죠? 놀이와 지식과 사회적 실천과 학문이 담겨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뭔지. 어떤 순간 애도까지 들었어요. 예. 겁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편에 자본이 자리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은 부정할 이유가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의사소통은 소셜미디어로 풍요로워졌다? 풍요로워졌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퀘스천이 맞는 것 같죠? 예. 더 혼탁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해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예. 오늘 내 이웃의 안부를 묻지 않는 사람이 소셜미디어를 건강하게 쓴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오늘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앞집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왜 처음에 인사할 타이밍 놓치고 나면 인사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저 집에 아들인 건 알긴 알겠는데 인사하긴 좀 그렇고 막 이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래층에서 타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려오고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인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트위터에 들어가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좋은 아침 오늘의 인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이런 게 건강하게 소셜미디어를 쓴다고 말할까요? 소셜한 걸까요? 아니죠. 예, 저는 이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이웃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소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디어를 잘못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그쪽에 그래서 누군가 어떤 소식을 마구 퍼나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너무 열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흔히 말하는 말진보라고 하는 것이 막 많은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막 이야기는 잔뜩 하지만 실천 하나도 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우리 사회를 진화시키지 않는 거죠.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수되는 언어의 시대가 지났지만 여전히 의사소통의 성찰은 누구의 몫이다? 네,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런데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그 지혜는 그 윗세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지혜는 경험을 가진 윗세대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10대를 미디어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지혜로 만나는 것이지 그 언어 자체를 내가 잘 가르쳐주는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겠죠? 여러분 세대가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미디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거기 있는 건데요. 미디어를 모르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무엇을 쓰는지도 모르고 어떤 언어가 있는지도 객관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제 넥슨 박물관 갔다 오셨죠? 네. 어떠십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되게 재밌었죠? 뭐, 안경 쓰고 막, 해보셨고, 구글 글래스 보셨고, 뭐, 그건 못했어요? 순서가 안 돌아왔어요. 아, 순서가 안 돌아왔어요? 거기 3D 이런 거
해보셨나요? 뭐 그런 거. 그게 우리는 어린이들이 게임한다 그러면 이제 그 게임 중독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얼마나 갈까요, 그게? 아이들이 스마트폰 들고 막 게임에 몰입하고 있는 거, 야, 너네 고개 이렇게 숙이고 여기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뭐가 발달 안 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디스플레이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진화할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디스플레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기 있을 거고요. 저기도 있을 거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문을 열면 거기 아침에 전화 온 것과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볼 수 있을 거고요. 등등등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게임은 어떻게 바뀔까요? 신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디스플레이가 바뀌면. 우리의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주 초기 단계인 거죠. 아니, 초기 단계라고 말하는 건 좀 웃기죠. 그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거하고 우리가 살게 된 미래 사이는 너무나도 달라요. 자, 근데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성찰하시는 겁니다. 미디어를 모르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넥슨 박물관에 가보셨는데 온통 신세계던가요? 그렇진 않죠. 예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았더니 나는 이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와 없다를 여러분이 겁을 내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하시게 돼요. 나는 이거는 너무 복잡해서, 복잡하면 모든 유저는 복잡하면 떠납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 가까이 있는 미디어들은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어제 거기에 교육 프로그램 중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얘기예요. 내가 가진 디지털 디바이스를 여러분은 이해하고 있는가? 지금 스마트폰이 아니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있나요, 여기도? 여긴 없나요? 혹시 아니신 분 있어요? 한두 분 정도는 어딘가에는 꼭 있던데? 여긴 100%인가 봐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는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GPS 기능들은 충분히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좌표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나요? 친구들하고 약속을 잡을 때 내가 지금 내 위치를 찍어서 URL을 그쪽으로 보내나요? 잘 안 돼요. 그게 갖고는 있어요. 그 기능을 다 갖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을 갖고 한국 사회의 난 95%의 사람들이 네이버 검색을 쓰는 것 같고요. 네, 네이버 검색을 쓰는 것 같고 카카오톡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에서 폰 만들어줘서 카카오톡 탑재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카카오톡 폰을 만들어서 네이버 검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디지털 디바이스가 그만큼 나갈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10대들은 별짓을 다 하는 거거든요. 사진 찍고 뭐 하고, 뭐 각종 짤이라는 표현 아시나요? 각종 짤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이상한 퍼포먼스들을 한다거나 등등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놀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배워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보셨는지 요게 이제 궁금한 건데, 아두이노 보셨죠? 아두이노 가지고 아이들 워크숍 하는 부스가 있죠? 못 봤어요? 그래요? 아다플루트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는요, 아두이노는 쉽게 얘기하면 작은 컴퓨팅, 회로 기판인데 작은 컴퓨팅 기술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별걸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갖고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랑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아두이노 아다플루트 여기 들어가면은요, 지금 이건 이제 그 뉴욕 애들이거든요. 그 잉여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뭐 이런 이상한 뭐 픽셀을 조정해서 옷을 만들어요.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데, 친구들이랑 클럽 가서 놀 때 좀 더 신나는 테크노를 즐기고 싶을 때, 나는 내가 직접 디자인한 걸 갖고 입고 갈 거야. 전에 옷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입는 것과 흡사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여기다 붙이고 장착하고, 다른 사람 하나도 없고 온리원, 나만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해봤더니 너무 재밌어요. 팔아요.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오픈 소스예요. 소스가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요거는 지금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지금 검색해 보셔도 좋아요. 아두이노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라이트 기능을 뭘 쓴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하고 연결돼갖고 뭘 한다. 뭐 이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이런 제품들도 여기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아주 재밌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10대와 20대의 사람들이 아두이노 가지고 막 뭔가를 작업을 하는 거죠. 디바이스랑 연결됐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저희가 유스보이스의 그 미디어 교육자 중에 한 명이 아두이노를 다루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어떤 거라고 하면 농촌에도 스마트폰 쓰는 유저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뭘 개발했었냐면 비닐하우스를 걷고 펴는 거를 아두이노 기술로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 갔는데 아참 나 깜빡했어 라고 하는 어떤 순간 내가 핸드폰을 열어서 휴대폰을 열어서 비닐하우스 이거 걷으면 돼 열면 돼 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볼 수 있다거나 라고 하는 실생활로 기술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아두이노에 들어가 보시면 되게 재밌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테크놀로지와 놀이가 있죠. 결합되어 있죠. 프로그래밍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학습과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그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무언가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유스보이스에서 했었던 경험을, 유스보이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업 소개로 잠깐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유스보이스는 미디어 교육을 표방했다고 얘기하긴 그렇고 10대들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젊은 목소리를 응원하자라고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미디어를 다룰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10대들의 목소리는 어디에 실리겠어요? 당연히 미디어만에 실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좀 보여줄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 14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년을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10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알게 된 무언가 중에 각종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무언가가 생긴 거예요. DJ가 저희 미디어 교육자로 들어와 있거든요. DJ가 들어와 있어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 미디어 전통적이라는 말은 좀 약간 빼도 될 것 같아요. 미디어 교육은 사진을 가르치고 영상을 가르치고 영화 찍는 거 다큐멘터리 만들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DJ가 여기 있어요. DJ는 뭘 할까요? DJ는 샘플을 가지고 믹싱해서 음악을 만들어내죠. 작곡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자기 게 아닌데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대부분의 음악은 믹싱에 의해서 탄생한 거죠.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은 지극히 적죠. 믹싱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DJ는요, 디제잉 수업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만의 음악 언어를 만들어내거든요. 작곡을 하고 실제로 작곡된 무언가를 가지고 저희가 음반을 발표하기도 하죠. 이것이 지금 아이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언어입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저항들이 들어있고요. 되게 재밌어요. 아까 제가 땡땡행동, 기억하세요? 독립행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음악에는 아이들의 엄청난 저항력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회에 대한 분노도 동시에 같이 들어있고요. 아이들의 가장 큰 것은 억울함 같은 것이 음악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이런 것을 아이들이 만들어내고 아두이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있고 게임 디자인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유스보이스에서 게임 디자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나리오가 되게 재밌는 게 있거든요. 시나리오를 어떤 아이가 만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1짜리 남자아이예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중1짜리 남자아이가 시나리오를 썼는데 어떤 게임 시나리오가 나왔냐면 핵발전소예요. 핵발전소 직원이에요. 핵발전소 직원이 핵발전소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게 폭파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탈출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를 해서 가서 어떤 걸 조작을 막 하는데 이제 그게 게임이죠. 무슨 퍼즐을 풀면 그걸 딱 멈출 수 있어요. 그걸 쫙 멈췄는데 갑자기 딴 데서 뭔가 이상 워닝 같은 게 메시지가 막 뜨는 거죠. 그쪽으로 막 가려는데 내가 문이 닫혀 있어서 못 나가요.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어떤 것을 찾아서 깨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어쩌고 저쩌고 엄청 힘들게 그 발전소를 엄청 힘들게 탈출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피폭당해서 죽어요. 네. 중1짜리의 게임 디자인이에요. 이게 뭘까요? 현실이에요. 맞죠? 우리는 그것을 탈출하면 될 거라고 하는 안정감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지금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가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여기를 내가 탈출하고 나면 나는 게임에서 이겼어 이게 아니에요. 이기지 않아요. 끝나는 거예요. 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멋진 시나리오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디지털 네이티브한테 미디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자기가 처해져 있는 어떤 곳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가 메시지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잘 살펴보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말을 해! 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의 미디엄들이 아이들한테 필요했던 거죠. 그 안에 10대들의 목소리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지금 유스보이스가 그런 거를 이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뭐 어쨌든 거기서 저는 이제 슈퍼비전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슈퍼바이저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이 홍보 안 할까봐 잠깐 안 하실 수도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1월 달에 저희가 쌓아놨었던 이 사례들을 같이 보는 컨퍼런스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미디어로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좀 저희 쪽에 좀 같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뉴스보이스에서 1월 31일 날 이틀 동안 하거든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문화역 서울. 그 옛날 서울역. 예. 네. 네? 아, 초대장 당연히 보내드리죠. 네. 미디어 언어를 가르치는 패러다임은 이미 변화했다. 우리는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미디어 언어를 다룰 것인가. 여러분이 언어를 다루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언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학습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좀 충분하게, 오늘이 아마 하이라이트일 거예요. 그죠? 내일은 강의 하나 정도가 세팅되어 있고 오늘 하이라이트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 연결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가능성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면, 그런 동기가 생기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Don't Let Me Down 기억하시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이에요. 비슷한 영상인데요.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10대들을 미디어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10대들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짧은 다큐멘터리인데 원래는 한 4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줄여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한 4분 정도 되는 다큐멘터리를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이 얘기인데요. 2010년도 어떤 아이의 미디어적 경험입니다. 201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요건 집중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고요. 2010년도면 지금 몇 년이에요? 4년 전이네요, 벌써. 만 3년이 지났어요. 근데 2010년에 어떤 아이가 아빠하고 같이 되게 재밌는 일을 했어요. GPS 갖고 다니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GPS를 다 갖고 다녀요. 그런데 2010년도에 미국에서 이 아이폰이 쫙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끈 거죠. 그런데 거기 안에는 GPS가 들어있었고 Find My iPhone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폰에서는 내가 아이폰을 어디다 두고 왔어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내 노트북에서 내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Find My iPhone을 하면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가 이렇게 떠요. 그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되게 재밌는 일들을 벌인 거예요. 워크숍이었고요. 기상위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집에서 쓰는 캐논 똑딱이였었어요. 여러분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만한. 캐논 똑딱이에는 사진도 찍히지만 동영상도 찍히죠. 그래서 동영상을 레크 버튼을 누르고 아이폰을 거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하늘로 쏘아 올린 거죠. 그리고 떨어지면 어딘가에 떨어질 텐데 Find My iPhone 하면 위치가 나오잖아요. 거기 가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요거를 아이하고 아빠하고 같이 하는 경험입니다. 어떤 태도를 갖고 할 것인가, 요 얘기예요. 보여드릴게요. 스페이스 볼룬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고요. 아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낙하산 테스트 한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낙하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아이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공원에서 풍선으로 뭔가를 띄어 올리는 걸 했었던 거죠. 2010년도 8월 달에 여러분도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HD 캠코더들이죠. HD급으로 찍히죠. 똑딱이들도. 그렇죠. 그래서 그 카메라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그런 설명이에요. 브루클린에서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그 3GS
것 같아요. GPS 그 폰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늘로 띄어 올렸을 때 어떤 것이 찍힐까 요거를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So we're here, 아빠입니다. and we've picked this spot across the Hudson where we think would be good to launch. Steven's got the balloon. 이 풍선으로 띄울 거고요. 스티로폼에다가 혹시 못 찾으면 전화 달라고 그리고 주소지 이런 거 거기다 수기를 썼어요. 카메라 넣고 아이폰을 넣고 파라슈트 저기 낙하산을 거기다가 장착을 해놓고 These little collars on there to keep it steady so it doesn't swing around. And then we pray. 이렇게 뭐 역풍 같은 것이 불어 있을 때 무게를 줘서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이제 올라갑니다. 총 70분 정도를 비행하거든요. 근데 이 풀 영상은 40분 정도 되는 건데 제가 자른 거예요. 네, 12분이 지났을 때 2만 피트 정도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구름 있는 데를 지나가고 나면 그 뭐 이상한 일렉트로닉 리듬 같은 것이 뚜두뚜두 이런 잡음 같은 것이 노이즈가 껴요. 그 다음에 한번 헤드 오버 힐이 되거든요. 이렇게 40분 정도 지나고 6만 피트 상공을 날 때였었어요. 자, 소리는 공기 파동이죠.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안정감을 가지고 60분이 지났을 때 9만 피트를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구가 동그란 게 찍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내 캐논 똑딱이를 갖고 찍은 거예요. 네. 안정감을 갖죠? (70분이) 지났을 때 10만 피트로 올라갔고요. 거기가 브레이킹 포인트예요. 이제 풍선이 터질 겁니다. 터졌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자유낙하 하는 거죠. 예, 이제 자유낙하 합니다. 잘 보세요. 위에는 공기가 적어요. 소리가 없거든요. 자유낙하를 하면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시점들까지도 생생하게 찍히는 거예요.
다음에 이게 뛰어 올라가 있는 상태로 어떻게 됐을까요? 인터넷이 되는 어떤 곳에 아빠하고 아이는 같이 있었겠죠. 구글맵에 찍힌 겁니다. 어디에 내 아이폰이 떨어졌는지가 찍힌 거죠.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계속 거기 존재하고 있다면 거기 떨어졌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따라 나와. 그래서 아빠는 차를 몰고 아이랑 같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 좌표를 찾아가는 거죠. 뭐 물에 빠질 수도 있죠. 근데 다행히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카메라를 꺼내서 아이한테 기념사진 한 장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빠하고 같이 둘이 셀카를 멋지게 요겁니다. 멋지죠? 네. 나중에 스페이스볼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되게 이 팀 말고도 되게 재밌는 실험들을 같이 했거든요. 네. 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했었어요. 2010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 영상이 되게 많이 알려졌고 이 프로젝트 한다는 것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한국에서도 했어요. 대학생들이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거 봐라. 이런 게 기상위성을 만드는 DIY 기상위성이 가능하다. 너네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팀풀 이걸 시킨 거죠. 팀을 조직해서 했어요. 100%가 성공했거든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깔끔한 영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한국 학생들이 만든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는요, 전 이렇게 보고 싶어요. 하나는 학점이 걸린 프로젝트잖아요. 하나는 뭘까요? 아빠하고 했었던 소풍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이 아이들은 지금은 연령 차이가 아니 12살인데 12살에 22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치면 10살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10년 정도 차이인데 이 두 아이의 10년 후, 20년 후에 미디어를 대하는 태도와 이것은 굉장히 문화적 경험은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날 거다. 무언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성과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집 근처에서 일어났었던 아빠랑 같이 했었던 하루의 소풍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이 진한 감동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미디어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위쪽은 아니고 아래쪽인 것 같아요. 대충 뭐 감은 잡히시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아까 전에 성찰을 말씀드렸고 지혜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은 그거거든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요. 집에 있는 무언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무언가, 그 안에는 무엇이 담기느냐? 진심이라는 것이 담겨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줘서 나한테는 어떤 이득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 거기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네. 네. 강의는 마칠 거고요. 오늘 일정을 잘, 이렇게, 저항 없이 잘 따라가시면, 여기 또 오시는 분들이 다음세대 재단에서 이렇게 검증한 되게 멋진 분들이 계속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연결고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